잠깐 쉬었습니다. 기대되는구만. 돈 꼴레오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요? 예, 총을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이제 청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마피아 패밀리에서 돈 콜레오네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보호해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하필이면 마약 사업이에요. 기존에 했던 뭐 경마나 도박이나 뭐 클럽 운영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마약이란 좀 차원이 다르죠. 좀 큰 필요악이죠. 예. 원래 그 했던 거는. 그쵸? 마약이요? 아니 필요악.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뭐 경마 같은 거에 관여해가지고 좀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쁘진 않지만 마약은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마피아 패밀리의 청탁을 돈 콜레오네가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탁했던 사람 마피아의 이름이 버질 솔로조라고 불립니다. 이 솔로조라는 인간은 이제 뉴욕에 나머지 5대 마피아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타탈리아 쪽 패밀리랑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유럽에서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자기가 미국으로 운반해서 들어오겠다. 라는 사업 계획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유통망이랑 제조망은 다 만들어 놨고요. 예, 그래서 돈 콜레오네한테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다가 잡혔을 때 이게 막 징역 10년, 20년이 나와버리면은 그 범죄 조직원들이 다 윗사람들을 불어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경찰이나 사법부 쪽 인맥을 동원해서 그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감형할 수 있게 로비 같은 걸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밀수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네, 테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수익도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떼어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네. 예, 그런데 콜레오네는 결코 반대예요. 왜냐하면 마약 사업이 너무 위험하고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기존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인맥들이 다 등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요. 그러자 이 솔로조라는 인간이 앙심을 품은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돈 콜레오네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보니까 돈 콜레오네의 큰아들인 소니는 마약 사업에 관심이 많아. 네, 그 회담장에서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소니는 관심이 있는 걸로 봐서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협상을 큰아들이랑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안 들키고 죽여야 되겠네, 그 대신에. 뭐 들키든 상관이 없죠. 자기는 그냥 뭐 소니랑 협상만 하면 되니까. 비즈니스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돈 콜레오네가 길거리에서 2명의 자객한테 무려 5방의 총알을 맞습니다. 근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치명상은 없었어요. 영화에서 과일 사다 그러지 않나? 예, 과일 사가지고 이제 가다가 길바닥에 이제 길거리에서 총을 맞죠, 그렇죠? 예,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제 콜레오네 패밀리는 이제 완전 초비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돈 콜레오네가 이렇게 첫 번째 습격에도 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저는 또 한 번의 음모를 꾸밉니다. 병원을 습격하려고 하죠. 아예 죽이려고? 예, 아예 죽여버리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뉴욕 경찰서장이었던 그 맥클러스키라는 놈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두 번째 습격을 시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뉴욕 경찰서장이 일종의 자기 권한을 좀 남용해가지고 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던 경호병력이나 형사들도 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다 철수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경호병력이랑 형사들이 다 나가면 그 틈에 암살자를 보내라 이렇게 서로 짠 거죠. 그래서 암살자를 딱 보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또 해방꾼이 하나 나타나요. 네. 이건 누구냐면 셋째 아들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네, 사실 마이클은 형제들이랑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총 맞았다는 사실도 신문을 보고 압니다. 아이고. 밖에서 예, 신문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죄책감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랑 뭐 회의도 하고 잠깐 가서 상황 파악 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해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병문안을 딱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일단 지키고 있어야 될 뭐 자기 경호 병력들도 다 없어졌고 경찰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수상해서 일단 아버님을 다른 병실로 옮겨놓고 자기가 그 병실 문 앞에 나와서 마치 경호원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어허. 기지를 낸 거죠. 총도 없는데 총을 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짓을. 예. 그래서 이 마이클이 병원 정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 한 대가 싹 나타나는데 아마 그 암살자들이 탄 차일 거예요. 근데 앞에 원래 경호원이 없어야 되는데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틀어졌나 보다 하고 다시 갑니다. 그래도 아들을 모르네요, 얼굴을. 알죠. 마이클이라는 것도 눈치를 챘죠. 눈치챘고. 그쪽에서. 예. 그리고 사실 마이클은 이미 자기 형한테 다 얘기했고. 얘기는 해놓은 이상하다. 상태입니다. 전화로 빨리 오라고. 소니한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이 혼자 이렇게 병원 정문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또다시 뉴욕 경찰서장인 맥클러스키가 경찰 차들을 쫙 이끌고 나타나요. 아까 전에 그 뭐죠? 협조했던 게 그렇죠. 걔죠. 솔로저한테 매수당했던 아,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꺼지라고 빨리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이클은 계속 뭔가 수상하니까 안 꺼지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맥클러스키가 열받아서 뉴욕 경찰서장이 마이클을 한 대 때립니다. 헐. 예. 마이클인지 알고? 알고 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워낙 세게 때려가지고 이빨이 4개나 부러지고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네. 네. 타이슨 정도인데. 예, 턱을 막 철사로 연결시켜 넣어야 될 정도로 나중에 성형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망가뜨려놨습니다. 애 얼굴을. 한 방에? 한 방에. 그럼 아까 그 괴물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야? 이 사람이 괴물이 아니야. 정로이도. 그래서 뭐 제대로 이제 코나 이쪽 안면을 제대로 정탈을 당한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큰형 소니의 부하들이 바로 도착을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돈 콜레오네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에 걸친 아버지의 암살 시도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니는 되게 다혈질입니다. 아. 바로 열받죠. 원래는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역습에 들어가서 그 솔로조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었던 이 타탈리아 패밀리의 큰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 브루노 타탈리아라고 했는데 뭐 자세한 장면은 안 나와요. 그냥 죽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 브루노 타탈리아가 여기서 죽습니다. 또 하나, 시작돼요. 예,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또 하나의 원한 관계가 타탈리아 패밀리랑 이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마이클이라는 주인공이 큰 역할은 없어요. 네. 이 앞부분까지는. 근데 이 아버지가 2번이나 죽을 뻔했던 이 사건,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경찰한테 한 대 얻어맞아서 이빨이 4개나 부러지고 막 이 사건이 마이클이라는 사실은 그때는 대학생이죠. 아마 20대 초반일 겁니다. 아. 예, 이 청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동안 이 마이클은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던 아버님의 삶, 그리고 아버님의 패밀리, 이걸 사실상 증오했다고 봐야 돼요. 거부했고 반항했고 아버님의 명령은 안 듣고 군대까지 갔죠. 네. 예. 근데 이 아버님이 하는 이 더러운 짓과는 담을 쌓고 지내려고 했던 마이클이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깨달았던 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느냐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은 이 세상은 냉혹한 약육 강식의 질서뿐이고 이 국가나 법률은 부패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패밀리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나서서 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굴 믿습니까? 이 상황에. 그렇죠? 아버님이 그 강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암살 시도를 당하는 걸로 봐서는 아차 잘못하면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년 마이클이 자기 패밀리를 위협하는 적들이랑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아예 작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대목이 대부라는 어떤 영화든 소설이든 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악 혹은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청년 마이클이 이 경험을 통해서 각성. 예, 그죠. 각성을 하는 거죠. 예, 어떤 현실의 냉혹함에 대해서 알게 됐나? 알게 된 거고, 흑화. 예, 응? 사실은 흑화. 그냥 흑화라고 봐야 되지 흑화한다고. 않을까요, 사실? 왜? 원래 정의감이 있는 네. 사람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가족이 더 우선이다로 생존 이걸로 바뀌는 그걸 거죠. 보통 흑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처음 들었는데. 예, 타락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흑화가 뭔지 몰라요 혹시? 얼굴이 많이 쓰는데. 얼굴이 흑화된다. 아, 나 처음 들었어. 아 원래 그렇게 쓰는 말이야? 네, 네. 암흑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좋아지는 건 백화. 나쁘게 말하면 타락인 거죠. 아, 타락이죠, 한 타락. 순수했던 청년의 도덕적 감수성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아 네가 이제 철들었구나. 너 맨날 철학 공부한다고 깝치더니 이제 취직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따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좀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건데 그래요? 예, 그래서 재밌겠다. 이 마이클이 이런 선택을 내리는 장면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데브라는 영화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청년 마이클이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이 솔로즈 이 새끼 죽었어로 바뀌는 겁니다. 어허. 예. 근데 마침 또 이 솔로저가 아버님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해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또 평화 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협상을 상대로 마이클을 직접 딱 지목을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뭐 이제까지 쭉 알아봤는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21~22살짜리고 좀 그냥 어리버리한 애고 뭐 얘가 뭐 하겠어? 이렇게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얘를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마이클을 보내라. 그럼 우리도 거의 걸맞는 인지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평화 협상을 해보자. 라고 꼬시는 겁니다. 일종의 함정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마이클을 딱 지적하죠. 예. 그래서 물론 소니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그 탐 헤이건 변호사도 다 반대를 합니다만, 마이클은 자기가 직접 이 솔로조랑 이 뉴욕 경찰서장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나섭니다. 아, 자기가 처리하겠다. 예, 자기가 처리하겠다. 물론 다 반대하죠. 처음에는. 야, 너 사람 쏴본 적 있니? 저 군대에서 쏴봤거든요. 야, 이건 달라 하면서 이제 말다툼도 벌이고 하는데 M16만 나한테 쥐어지면 다 죽일 수 있다. 그때 톰슨 기관단총이었잖아요. 유명한 클리셰가 그렇죠. 되는 게. 예. 아 그래. 근데 이때는 권총을 쓰긴 하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클이 설득을 하죠. 내가 다 죽이는 게 가장 이 상황에서 효율적인 전략이다. 저 새끼들은 가만히 놔두면 또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낸 결론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반대로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 단 지금 방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죽일게. 아무도 이게 공권력에 결론인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네요. 약간 아 공권력이 아까 전에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그러니까 그거에 그 대한 짓이네. 어떤 대안은 없어 이제. 없죠. 내 몸은 예.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왜 미국의 신화가 됐는지 알 것 같아.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 아닌가? 정부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죠. 내 몸 내가 지키고 그러니까. 총기 소유. 그래서 이제 콜레오네가의 이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 암살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하죠. 이 장면도 역시 영화로 가서 보시면은 직접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회담 장소에 간 마이클이 몰래 숨겨둔 총을 딱 꺼내서 팡팡한 통쾌한 복수 장면이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 그 자리에 가서. 예, 그때 실제로 마이클에 대한 심리 묘사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처음으로 어떤 쾌감 같은 걸 느꼈다고. 진짜. 그렇죠. 예, 순진했던 청년이 자기 복수였던 쾌감을 깨닫는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명장면이고, 그리고 이 총격 사건 한 방으로 마이클이라는 어떤 청년의 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실상 그 사람의 인격이 송두리째 변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기 손으로 직접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죠.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었던 틈을 타서 탁 치고 들어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성취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죠. 일단 뉴욕 경찰서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솔로저랑 경찰서장이 경찰서장이랑 평화회담 장소에 같이 나왔다가 같이 죽은 거예요. 타탈리아 패밀리에서 나온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이때가 1946년이에요. 아까 1945년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1년 만에 이런 사건들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46년 이후에 뉴욕 마피아들끼리 이제 휴전 협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고 폭탄이 터지고 총격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혼돈이 벌어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서장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마이클은 일단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튑니다. 저 시칠리아로 도망갑니다. 바로.
네. 예, 그래서 시칠리아로 비밀리에 도망갔지만 또 암살자들이 쫓아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행히 마이클은 죽지는 않았는데 또 마이클이 그 시칠리아에 가서 첫눈에 반해서 그 자기 여자친구를 버리고 갔거든요. 케이를. 네. 예, 근데 거기 가서 첫눈에 아폴로니아라는 여자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결혼을 하나? 그래요. 근데 아까 K랑 결혼한다고 하시죠? 나중에 결혼하는. 숨기고. 속상하다. 그래서 시골 처녀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이클 대신 차량 폭발 사고로 죽어요 또. 그러니까 계속 비극인 거죠. 예. 근데 이때도 이제 대부였던 돈 콜레오네는 아직 총격에서 회복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전체적인 지휘는 큰아들인 소니가 맡았습니다. 근데 이 소니가 한 2년 정도는 나름대로 이제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톰 헤이건이라는 참모가 옆에서 잘 도와줬기 때문에 네. 전쟁이 잘 이끌어 나갔지만 좀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역시 굉장히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혹시 큰아들 죽는 장면 기억나세요? 못 보셨나요? 네네. 아마 영화에서는 가장 잔인하게 묘사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총으로 막 맞아 죽나?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죽음에 아까 첫 결혼식장에서 나왔던 그 셋째 여동생은 남편이 좀 관여가 됩니다. 넷째.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막내 여동생 코니의 망나니 남편.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카를로 리치. 카를로 리치라는 그 장난 아니다. 코니의 받아쓰기에서 깡생이 막 말씀하시면 맞아요. 제가 다 받아쓰고 있습니다. 얘가 코니를 자주 때려요. 와이프를 자꾸 때리니까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니가 그 사실을 알고 열받아서 한번 거의 죽을 만큼 쥐어 팬 적이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손대면 죽여버린다고. 근데 친구인데 심지어. 그래서 굉장히 모욕감도 주고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때리다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또 전화가 온 거야. 코니한테. 남편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꼭 와달라고. 네. 그 순간 이제 소니가 또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경호원이 따라붙을 새도 없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혼자 차물고 코니를 때리는 그 남편 놈을 잡으러 착 고속도로로 달려갑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그 톨게이트에 돈을 이렇게 건네주고 표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매복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거의 되게 심하게 아까 얘기했던 톰슨 기관단총이죠. 한 4-5명한테 사살당해서 죽습니다. 완전 벌집이 되고 막 이제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48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죽인 거는 막내딸의 남편인 카를로 리치가 배신해서 그런 거지. 자꾸 스포를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스포일러 방송. 스포일러 이건 방송. 나중에 보십시오. 영화로 보세요. 예, 이게 사실일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큰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안 그래도 총 맞아서 시름시름 앓던 돈 콜레오는 이제 큰 충격을 받았겠죠. 예, 큰아들 시신마저도 어마어마하게 훼손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결국 참지 못하고 평화회담을 선언합니다. 뉴욕의 5대 마피아뿐만 아니라 뭐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LA 전국 대도시의 거물들을 다 부릅니다. 예, 그래서 총회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이 회담하는 장면이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명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그 말론 브란도가 여러 그 보스들 이제 사실 그 보스들도 어마어마한 보스들이거든요. 네. 그 보스들을 다 앞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정말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박수가 나올 정도로 보는 사람이. 보는 우리가. 예, 보는 우리가. 형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그 연설 장면만 보더라도. 그 소설 속에 보면 그 연설 내용이 더 자세하게 들어있는데 뭐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짐승 같은 범죄 조직들이지만 우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아들을 잃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고 서로 평화를 맺자 하고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토가 회복돼서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말을 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때는. 그렇구나. 예, 근데 아직 완벽한 회복은 이제 힘들고 네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간절한 호소를 하면서 이제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콜레오네 패밀리가 드디어 마약 사업에 그럼 우리가 직접 관여는 안 하겠다. 다만 니들이 이제 좀 법률적으로나 사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형식으로 양보를 합니다. 결국에는 마약 사업을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봤던 타탈리아라 패밀리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도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쌤쌤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이 껴안고 화해를 합니다. 타탈리아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셋째 아들 마이클이 이제 이때는 시칠리아에서 죽을 뻔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시칠리아에서 온 우리 아들 마이클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 하면서 그 연설하는 장면도 사실 되게 명문이죠. 오싹합니다. 그래요. 네. 나는 미신을 믿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벼락이라도 맞아 죽으면은 눈에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오싹한 얘기를 하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평화가 다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평화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진 거죠. 콜레오네가. 그럴 수도 있구나.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은 건 왜냐면 자기가 짱이었어요. 원래는. 뉴욕 최강 패밀리였는데 일단 큰아들 죽었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던 마약 사업도 결국엔 양보를 했지. 한 겁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쵸. 말하자면 이쯤 그만하자. 이쯤 그만하고 내가 그냥 손해 감수하고 우리 셋째 아들만 살려줘처럼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집니다. 조직의 힘이 막강했던 힘이 평화회담 이후에 이제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콜레오네가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상 아예 은퇴를 선언하고요. 셋째 아들 마이클이 실질적인 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마이클이 되게 어려요, 아직.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조직 내부에서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 꼬맹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돈 콜레오네 대부님처럼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 돈 콜레오네의 절친이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클레멘자, 테시오 이런 중간 보스들도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못 믿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도 되고 그러는데 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죠. 그냥 당할 돈 콜레오네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평화회담은 셋째 아들 마이클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서 다른 패밀리들을 약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제대로 복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순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예, 이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이게 한 거의 7년 가까이 복수의 칼날을 깁니다. 그래서 돈 콜레오네는 이때 그 평화회담에 참석하고 나서 나를 노렸던 놈들이 처음에는 타탈리아 패밀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로조랑 직접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와서 얘기하는 걸 쫙 들어보고 나를 진짜 노렸던 거는 바르지니 패밀리였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눈치를 챘어요. 그냥 동물적인 육감입니다. 바르지니가 왜냐하면 뉴욕 전체 넘버 2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 새끼가 주적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약 7년에 걸쳐서 칼을 가는데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를 정도로. 마이클이랑 돈 카를레오네, 그러니까 아버님만 아는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자기 아버지를 잃을 뻔했죠. 2번이나. 큰형이 죽었죠. 사실상 둘째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찐따입니다. 예. 도망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둘째는 그 대부 2에서나 나오는데 거기서도 찐따로 나와서 그 좀 이상하게 죽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도 폭탄으로 죽었죠. 아폴로니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에 대한 그 원한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거를 꾹 참고 굉장히 냉정하고 치밀하게 아버지로부터 그 리더 수업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어떤 정치계와 법조계 인맥을 다 인수받고요. 그리고 협상하는 방법, 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조직에서 배신자를 골라내는 방법, 이런 어떤 쪽집게 마피아 리더십 특강. 아이고. 이거를 1대1로 과외를 받습니다. 그렇구만. 예. 그래서 그 돈과 마이클은 아예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해요. 우린 뉴욕을 떠나겠다. 여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자산 다 정리하고 우리 그 뉴욕의 세력은 저기 뭡니까? 네바다. 아니요. 그 코리아? 클레멘자와 그 테시오 형님들 당신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는 LA나 그 서부 쪽으로 라스베가스 쪽으로 떠나가서 그쪽으로 도망가겠다. 51구역. 그렇죠. 예, 그쪽. 그래서 외계인과 그쪽에 새로운 문명에 그때는 대해서 그게 있었네요. 1950 이때가 한 55년 그때쯤이거든요. 헷갈린다. 다 헷갈려. 그 로스웰 부분이지. 사건이 그쯤이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아예 합법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호텔, 카지노, 건설 사업적으로 사업 방식도 다 바꾸려고 준비를 합니다.
예, 기존에는 좀 암흑의 세계에 너무 발을 담궜었는데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산업이 되겠다. 그렇죠. 예, 이제 족보를 좀 씻는 거죠, 그렇죠.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니까 더 야, 콜레오네 이제 도망가려고 한다 이 새끼들. 뉴욕에서 발 빼는 거 봐라. 쟤는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무시하네요, 들리죠. 이제. 이제 무시를 완전히 당하는데 그 정점이 울리는 게 이제 대부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이제 노환이죠. 일종의 네. 뭐 암살당한 건 아니고 노환으로 이제 갑자기 죽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셋째 아들 마이클이 딱 대부의 자리에 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네. 나이도 어리지, 주변에 세력도 많이 축소돼 있지, 도망가는 소문도 들리지, 자연스럽게 내부 조직에서도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국방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예. 예.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장면이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될 거예요. 대부 원편에. 네. 마지막 한 15분에서 20분에 클라이맥스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이야말로 뭐 영화 역사상의 최고의 장면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제가 본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교차 편집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장면이 막 동시에 진행이 돼요. 네. 또 약간 잘 모르시거나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헷갈립니다. 네. 뭐가 헷갈리냐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떼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밀리 이름이나 중간중간에 나왔던 캐릭터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누가 죽는지 잘 보시면은 누가 배신자였고 예, 누가 어떻게 개죽음을 당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예. 말해줘. 이게 가장 중요한 지. 직접 보세요. 막판 이거는 편집본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15분 동안의 이 한 방에 대역전극이죠. 이 거의 7년 가까이 벼려왔던 대복수극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고 싹 청산이 됩니다. 마이클의 아기의 세례식 날.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 세례식이 마이클 아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 코니의 아기였습니다. 코니의 아기. 코니의 아기고 코니의 남편이 그 카를로 리치. 예, 카를로 리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를로 리치도 어디로 가죠, 그렇죠? 예, 그런 어쨌든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어쨌든 이 한 방으로 뉴욕의 암흑 세계가 평정이 됩니다. 끝입니다, 그냥. 예. 너무 급작스럽게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대비를 못했고 예, 모든 숙적들이 일거에 숙청이 되는 예, 원샷 해결이 원샷 원킬.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배신을 때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왜냐면 이제 서로 불가침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듣는 것만 벌써 두 번째 뒤집은 거잖아요. 네. 누가 뒤집었든 간에. 네. 그럼 서로 이제 안 믿겠네요. 또 믿어야죠. 싸우지 말자라고 해봐야. 이건 또 비즈니스니까. 믿었다가 또 배신하고. 그러니까 믿었다가 언제든지 배신하고. 또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7년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싹 그렇죠. 하니까. 싹 죽여버리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하거나 아니면 협정을 맺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알고 있겠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계략이거나 그렇습니다. 예. 숨겨지기도 그러니까 평화 협정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의심부터 하는 거야. 저 새끼들 저거 또 시간 끌려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예.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난 묵는다. 그거지. 전략인 어떻게 거죠.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그러면은 것인가. 진짜 여기 그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문 말고 이 가족 말고 다른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후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되게 좀 잔인하지만 결국엔 그 일가를 몰살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옵션인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대비를 하면 서로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썬큰 받고 막 스포커니 받고 그러니까. 다 방어 채비를 할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방심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싹 정리를 그러다가 했고 한꺼번에 싹.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2, 3 내용을 모르니까 그쪽 집안에서 살아남은 애가 뭐 어린애라도 한 명 있으면 나중에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 그 비토, 돈 콜레오네 또 마찬가지였던 거잖아. 네. 그치, 그죠. 그 셋째 아들이. 셋째 아들 말고 그 돈 아버지. 네. 아버지도 이제 시칠리아 섬을 그렇죠. 도망쳐오잖아요. 12살 때 도망갔다고 했죠. 예. 돌아와서 이제 다 성장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복수하지 않나? 예, 쓸어버리는. 다 쓸어버리죠. 그게 2에 나오나요? 데브 2에? 2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는 앞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소설에서는 그 장면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2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이 마이클 콜레오네가 드디어 이제
돈 콜레오네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돈의 주인이 바뀝니다. 알파치노. 예,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제 마이클 콜레오네가 진정한 대부가 되고 거기에 모든 가신들이 무릎 꿇고 그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죠. 그렇군요. 예, 그 유명한 그 뭡니까 배경음악이 그때 이제 대부의 배경음악 있지 않습니까? 라라라라라라 그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 그리고 어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나 이런 거를 좀 소설책이랑 연결시켜서 좀 정리를 해본 거고 뭐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죠. 듣는데 재밌네요. 왜냐면 예. 나도 영화 그 어렸을 때 너무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봐가지고 저도 이게 가물가물해. 누가 이게 누군지도 누가 모르겠고.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깡쌤이 이거 정리해주니까 예. 이해했어. 예, 아, 요런 내용이었구나. 그 장면이 그런 의도였구나. 음. 뭐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소설책 읽고 새로 이해한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만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네. 소설을 읽은 다음에 얘기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다. 봐야겠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이 작품에 대한 평론가들의 뭐 평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길가메시 서사시나 일리아드 같은 어떤 미국의 영웅 신화다. 아, 새로운 영웅 신화인데 원래 미국인들이 이제 좀 좋아했던 영웅 서사시 구도가 좀 선악 구도가 뚜렷한 서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은 약간 삐딱해야 돼. 뭐 좀 이렇게 법이나 이런 거에 막 자유롭고. 예, 자유롭고 유연하고 좀 삐딱선 타고. 서부의 약간 그런 그렇죠. 총잡이 느낌. 예, 자유분방한데 악한만 만나면 되게 빨리 총을 뽑는 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소설 혹은 영화에 나오는 대부는 그 선악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네, 선악 경계가 모호하고 공권력이 타락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공권력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기존의 어떤 국가나 법률 체계를 거부하면서 마피아들만의 어떤 정의와 질서를 구축해가는 새로운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소설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를 또 시대상이랑 엮어서 이야기도 해요. 이 소설 등장했던 게 처음 등장한 게 1969년이거든요. 네. 예, 그럼 1년 전에 68혁명 프랑스에선 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가 한창 베트남전 이제 어. 할 때고 베트남전과 함께 있었던 게 반전 운동이죠. 네. 그 히피 운동 그리고 막 로큰롤 음악이 막 엄청나게 인기 있고 그래서 일종의 반정부주의 정서가 젊은층이나 신세대를 중심으로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피아 조직이 얼핏 보면 범죄 조직이지만 사실은 어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나 사법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존재로도 비춰질 수 있었겠다. 반정부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탄생할 수 있는 영화구나.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와 그 줄거리를 소개를 한 거고요. 재밌다. 제가 그 최 사장님께서 이제 좋아하는 토론, 아, 예. 예, 토론거리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한 가지입니다. 이걸로 뭘 토론을 하나? 근데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상 미국 역사 헐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영화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깡쌤은 영화도 여러 번 보셨고 책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원작 소설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인 게 더 큰가요? 아니면 그걸 영상으로 풀어낼 때 소설은 찐따였지만 뭐 찐따는 아니겠지. 예.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아까 2천만 부 풀렸다고. 그러니까. 네네.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백을 좀 하자면 예. 제가 이제 전공이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학이나 영화 평론 이런 거에는 문외한입니다. 이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네. 됩니다. 예, 제가 별로 그런 거 대학교 이후에 문학도 많이 안 읽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못 해드릴 것 같고 그 재밌어요. 근데 소설이 소설이 예. 재밌어. 야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소설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작도 그렇습니다. 탁월했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풀어낸 게 또 어마어마했던 그러니까 소설이 거죠. 되게 좀 박진감 넘치게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짧게 짧은 에피소드들이 유기적으로 쫙 구성되면서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배경 설명이라든가 과거 역사 이야기가 당연히 영화에는 다 못 담죠. 너무 네. 길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들 갖다가 유기적으로 잘 구성을 했는데 되게 저는 작품적인 완성도도 높고 통속성도 갖고 있어요. 되게 야하고 그 소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기 때문에 그걸 영상미로 좀 부족하게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전드가 됐네요. 근데 저는 그 대부 영화는 이제 촬영 기법이나 예. 뭐 이런 면에서도 레전드급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교차 편집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영화 학도들이 되게
갖다 놓고 연구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지금에서야 오마주도 조금 많이 하고. 익숙하긴 한데 다른 데서 네. 많이 차용했으니까. 근데 네. 당시에 어떤 영화의 그걸 또 생각해야겠네요. 예. 비교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그 배우들의 이게 다 레전드가 됐죠. 연기력만이나 연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했기 메소드 때문에 연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게 더 좋냐는 개인차가 클 것 같아. 보통은 근데 정답은 보통 소설 원작을 얘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지? 아우 저는 소설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많이 아쉬워요. 실망이었어요. 예, 이렇게 소설에 해야죠. 담긴 내용을 화면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예,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근데 그거 치고는 저는 뭐 영화도 뭐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음. 진짜 잘 만든 거 아닌가? 그렇지. 영화로 유명하니까. 네.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그 영화에 있어서는 정말 미국이 만들어낸 콘텐츠 중에 거의 뭐 역대 최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역대급 소설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렇다면 측면이 있었죠. 근데 그 당대에는 뭐 워낙 최고의 히트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영화가 또 되는 거고. 그렇군요. 예.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도 20대 초중반에는 마이클의 어떤 어렸을 적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의로움. 정의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불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이 세상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몰살시킨다든가. 죽창을 든다거나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사회생활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네. 뭐 알바도 하다가 취직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경계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뭘 얘기한지 알겠어요. 네. 타협하는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타협이죠. 그게 좋게 말한 건지 나쁘게 말한 건지 모르겠죠. 어쨌든 타협하는 순간. 그러니까 마이클도 일종의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도덕적으로는 기존에는 나쁘다고 생각했던 길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양심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다거나 자기 방해물이 된다고 몰살시킨다거나 뭐 남의 재물 손괴를 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나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생존 경쟁의 상황에 본인이 막상 처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윤리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이클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 것인지를 가지고 한번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이클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적자 생존의 어떤 윤리를 채택을 한 거죠. 그렇지. 살아남는 게 선한 거다. 죽는 게 악인 거고. 딱 이 규칙입니다, 이거는. 일단 어디서 선택하는 시점이냐면은 그 부패한 경찰관한테 아구지 맞은 다음에 그쵸. 이빨 부러진 그 상태. 이빨이 부러졌고 우리 아버지는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아무리 주변 상황을 봐도 얘네들을 먼저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날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예. A 버튼, B 버튼이 있고요. A 버튼은 이겁니다. 야, 일단 살고 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현재의 위치에서 최적의 생존 전략을 실행하겠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암살이 됐든. 그렇죠. 네. 그게 A죠. 예. 근데 B 버튼은 뭐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도리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나는 마이클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내가 찾아본다거나 정치적인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여러 가지 합법적인 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아니면 죽이진 않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요. 그것도 가능은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의 완전한 타락에 이르는 거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 거죠. 100% 그러니까 다른 이거지. 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되 이제 암흑가의 보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많은 걸 양보하고 모든 그 마피아로서의 어떤 돈의 칭호라든가 이런 건 잃어버리겠죠. 근데 생존은 그렇죠. 가능한 선량한 시민이 되느냐. 난 그냥 평범하게 살 텐데 그냥 건들지는 말자 서로. 이 정도 선에서 다 양보하고 물러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택이.
아까 같은 경우에 사느냐 아니면 정의롭게 죽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지. 누군가 내 뒤통수를 언제 갈길지 모르지. 보장 못 받겠죠. 마피아들인데. 그렇죠. 친구 추천을 거부했는데. 그렇지.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음.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뿌리 뽑는다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뒤통수를 또 맞을 수 있거든요. 음. 여기서 말하는 뿌리 뽑는다는 건 너무 잔인해. 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몰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7년을 기다려서 복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쪽에 한두 명이 살아남았어. 그럼 또 그쪽에서 뭐 20년이 지나서 어떤 복수가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럼 저라면 그냥 내려놓을 것 같아요. 전 생존이 더 중요해서 그냥 다 양보하고 모든 이권을 다 주고 생존만 보장해줘라 하고 우리 패밀리의 생존만 보장해줘라. LA 쪽으로 가든 뭐 51구역에 미리 땅을 사놓든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그냥 생존을 근데 그 이유가 생존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본인의 양심 때문입니까? 전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그쵸. 여기서 그게. 핵심이 그거구나. 저는 생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양심, 글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그 두 개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죽일 자신은 없는 거야.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다 죽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딱 보니까 저쪽이 다 죽이는 게 한 10명은 어때요? 이상이 좀 무서워. 약간 싹 웃으면서. 100명 단위는 아니고 10명 단위. 근데 전 그 진짜 이 말을 좀 신뢰하는 게 죄짓고는 못 산다는 게 해결된 줄 알았어. 근데 언제나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조금씩만 더 주면 되지. 더 죽이면 되지. 한 병씩. 2명.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심이랑 생존이 만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예전에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에서 얘기했을 때는 비슷한 논지인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 생존은 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이권을 다 포기하고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해서 생존이 또 100%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상대편에서 쟤를 몰살시키겠다라고 결정하면 따라와서 몰살을 끝까지 당할 몰살시킬 이유를 수도 있는 거죠. 없애는 거죠. 사실 그 네. 중국 역사든가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세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실권 다툼이 있었을 때 왕이 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거든요. 완전 막말로 병신같이 살든가 죽든가.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그래서 얘를 왕으로 추존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병신같이 살아남겠다. 일단 사는 게 더 중요해. 네. 그러니까 핵심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죠. 그렇죠. 살아남겠다가 아니라 저라면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조용히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내 가족이 껴있고 장차 내 아들까지도 엮여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하여튼 생존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뭐 마음이 꺼림칙한 것도 그렇죠. 있고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암흑가의 보스가 돼도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생존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김도희는? 복잡하긴 한데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최 사장 벌써 다 죽인 거 아니야? 나는 영화에서랑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 협상하자. 잘못했다.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 이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다 제거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나중에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언제나 있는 거네요. 감수하는 거네요. 보복 당할 가능성이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적은 퍼센트가 될 때까지 내 힘을 계속 키워야지. 이제 한 명씩 계속. 한 명씩 당하지 않게. 했을 것 같아. 김도희님은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되게 극단화시킨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사소하게 되게 생각해 보면 아까 깡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누구나 자기가 믿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의로운 신념 같은 거를 갖고 사는데 그게 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특정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자기가 확고하게 지킬 거라고 확신했었던 신념을 지키기가 어려운 순간을 목도하잖아요. 그렇지. 네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는 뭐 타협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되게 그냥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이런 순간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회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찰관한테 아구지 맞은 다음에 턱이 너덜너덜한데 회의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든 저도 살아남으려고는 할 텐데 제가 그 버니 샌더스 자서전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마틴 루터 킹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읽으면서도 그랬고 저희가 어떤 위인들을 보면 그 사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경을 막 되게 막 초인적으로 극복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막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서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회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들도 막 이제 두렵고. 네, 맞아요. 뭐 버니 샌더스는 뭐 투표에서 만약에 자기가 질 거고 상대방이 너무 세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회의하는 거, 자신들의 약함, 자기가 실현될 수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도 그 과정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거를 대입해 볼 수 있냐면 저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신념인데 이걸 포기하고 그냥 조금 빠르게 아니면 내가 더 이익을 벌 수 있는 걸로 타협해서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도 자기가 믿었던 걸 끝끝내 놓지 않고서 막 나가거든. 조금씩 전진하면서. 뭐 그러니까 간디 이제 비폭력 운동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위인전이 나오죠.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도희님이 믿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도희님은 가잖아요. 평화주의자라서 근데 저는 아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 게 그게 되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게 그 순간에 그 자기가 믿었던 신념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뭔가 울컥울컥 하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막 지켜내지 않겠죠. 당장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난 이걸 정의롭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서도 내 가치관이나 신념을 믿겠어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는 거는 암묵가의 보스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 옵션은 일단 아닌 거였고. 아니지, 그걸 지금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고 기본 옵션에 깔려 있는 건 그거였고 내가 믿는 바대로 정의롭게 살겠다가 기본 옵션이었는데 그걸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뭐 저도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은 일단 최다상처럼 나도 일단 한 달까리 하고 와신상담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 한번 생존 경쟁을 한번 해보실까요? 뭐 해보시고 근데 계속 고민은 되겠죠. 저도 이렇게 사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뭐 강도가 칼이 내 목에 들이대니까 나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갖고 후려쳐야지. 했지만 이 강도를 내가 계속 두드려 패면서 강도가 아닌 사람도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두드려 패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는 고민은 많이 하겠죠. 맞아. 왜냐하면 모호해지잖아요. 얘가 잠재적인 나의 어떤 경쟁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상대방의 가족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뭐 운전수 혹은 거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 그냥 뭐 예를 들면 여기서의 장의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나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제거할 대상인지 아닌지가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봤냐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일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그치? 처음에는 그래서 미움받지 않았고 뭐 공권력에서도 많은 뇌물을 받았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봤더니 결과가 그래. 자신의 큰아들은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일들을 자기는 계속 신변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 오히려 아무리 내가 잘해봤자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독실님이 대부가 되면 조직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와해됩니다. 그대로 상납할지도 몰라요. 깐깐해. 그냥 저쪽 가서 저쪽을 대부로 삼아. 나 건들지만 마.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 속에서 마이클이 처한 건 되게 극단적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혹은 아예 반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건 그러다 치고 자기가 만약에 뭐 자기 혼자 죽는 건 그러다 치는데 여기서 자기가 사실상의 유일하게 남은 후계자예요. 둘째 형은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똑똑해. 냉철한 판단력이 있고. 근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자기 처자식,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삼촌들, 클레멘자나 테시오 삼촌들, 자기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님이 일군 정말 40-50년 동안 일군 어마어마한 이 가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순순하게 내려놓는 선택은 거의 그게 가능할까 하는 싶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현재 모습이 나의 미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장차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내 아들들이 지금 내 형제들 같은 삶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좀. 근데 갑자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그 말이 이제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김정은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외국에서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격이 우리가 삐뚤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개인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쩌면 김정은도 비슷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가지고. 사실 나중에 저 영화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 그래? 영화편에서 네, 뭘 하는데? 영화? 네. 영화 얘기해도 돼? 아니 안 나중에 알았어요. 해주십시오. 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충실하게 사실은 자기 롤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정은도 자신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주어진 환경에서의 그쵸. 롤을 따라간다. 김정은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선택지가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롭진 않은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이클도 마찬가지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김정은 얘기까지도 갔는데 저는 이 과한 것 같아.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고민했던 것도 있고 마이클이 고민했던 지점도 있지만 사실 그 선택지가 하나가 너무 극단적인 거라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고민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거로 좀 좀 넘어오면 간단하게 그냥 네. 뭐 대학 졸업하고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고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생존 그쵸, 경쟁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념이나 이상적인 정의 같은 거는 막상 현실에 나가가 보면 힘을 거의 발휘를 못하죠. 군대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예. 그리고 사회가 되게 정의롭고 능력에 대한 정확한 결과로 돌아갈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어렸을 않죠. 때는 그걸 믿고 되게 있는데 경악하죠. 그 모습 처음에 목도했을 때. 줄이 더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너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봤던 드라마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 내가 정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시위를 하고 네. 공권력에 맞서서 아, 그건 그렇죠. 정의로운 행동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기록에 남으면 이제 공직에 진출을 못해. 맞아요. 혹은 뭐 교직 이수를 했어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 네. 임용이 안 돼. 그런 상황을 그 선배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걸 내가 봤어. 근데 내가 당장 오늘 있는 시위에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때에 젊은 애들은 하겠죠. 근데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은 말릴 거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내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딸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하고 아빠는 이 새끼가 막 그러면서 현실을 모르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 고민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야 가짜 회계 장부점 지금 만들어 보자. 우리 회사에 네. 명운이 달렸단다. 우리 한번 해보자. 화이팅.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선배가 또 얘기해요. 예, 좋은 선배. 보통 존경하는 그분들이 선배였어. 또 인간성이 좋아요. 예. 아니면 부장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오늘 계약직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많은데 좀 잘라야 되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근데 갑자기 해고하면 부당 해고니까 네가 저들이 좀 알아서 회사를 나갈 수 있게 예, 좀 괴롭혀달라. 그런데 그 부장이 아이도 많고 그렇지. 이걸 안 하면 부장이 잘려. 부장이 잘릴 수도 있어. 아니면 내 자리도 위기야. 그치. 왜냐면 나도 지금 나가면 정규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겨우 정규직 일자리를 딱 얻었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의미하는 글을 매일같이 카카오톡에 올려라. 갑자기 이런 난데없는 국가를 이상한 위해서. 예, 해야지. 명령이 나온다면 뭐 국가를 위해서든 뭐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고민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저도 생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솔직한 말로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회 악이라고 봐야 된다. 술 파시는군요. 예, 네. 마약 이런 건 안 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직업으로 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가요주저문요. 예. 근데 뭐 저도 이거저거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일종의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내가 소시적에 가져왔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조금씩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수정도 해가면서 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이 대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장 공감했던 장면이 뭐냐면 마이클이 그 고민을 할 때 아버지가 막 위독하시고 그렇죠? 자기는 생계를 짊어져야 되는데 뭐 자기는 꿈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대학 교수도 해보고 싶었고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버리고 사회에 내가 타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롤 아까 얘기했던 그 롤에 맞춰서 내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고민들을 했던 게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대부는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뭐 정리하면 뭐 이런 거야. 두 가지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는 거지. 보편적인 도덕성이라는 것과 나나 뭐 보편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윤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내가 원하던 거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어떤 꿈이나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나 생존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랑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삶 속에서.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클 같은 경우에 암흑가의 보스가 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이고 꿈이었어. 좀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꿈나무. 그럴 수도 있지. 굳이 말하자면. 큰 형은 원래 그게 꿈이었어요. 그렇지. 소니는. 어쨌든 개인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야. 그지? 윤리랑 어떤 생존 안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영화를 얘기해달라 했더니 고민거리를 던질 것 같아요. 왜 혼란스럽게 만드십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막 그런 삶이 가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되게 비정하잖아. 자기가 이제까지 뭐 올바르다고 생각해왔고 막 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뭐 조직이든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뭔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삶인데 그 선택이 사실은 보면은 부조리한 거다. 나쁘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나이도 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런 건가, 타락해서 그런 건가 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 영화 봐야겠다.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시 너무 어렸을 때 보셨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강쌤이 설명해 준 걸 좀 듣고 봐야겠어. 그래야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윤리와 생존에 대한 문제로 연결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시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20초씩 자기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네네. 나는 재밌게 잘 들었다. 그리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뭐냐면은 혼자 보면 어려운 게 있거든요. 혼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누가 이게 좀 설명해 준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들으면 그러면은 내 생각을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고 생각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반전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 자체가 뭐 플롯이 허접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반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말을 알면 재미가 없는 영화가 있고 그런 거를 서스펙트. 네, 그런 거를 알아도 너무나 훌륭한 영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대부를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거 대비 많은 정보를 알고 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도 알고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는 훌륭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오히려 이렇게 한번 듣고 네. 대충 어느 정도 플롯과 가족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깡쌤이 대부하신다고 해가지고 마피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마피아를 다룬 영화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혼자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영화를 혼자 보지만 이스턴 프라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러시아 마피아 다룬 영화인데 네. 되게 좀 센데 그냥 아주 절제되어 있어요. 영화 자체가. 이것도 보시고 그건 훨씬 최근작이거든요. 한 2007년도였었나? 네. 그런 거를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드에서 고담에서도 마피아들 간의 세력 대결 구도가 네네. 나오잖아요. 시간 없다더니 뭘 이렇게 많이 봤어. 놀고 있는 건가? 네. 여러 가지 이번 기회에 좀 뭐 관련된 것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김에 마피아 영화 몰아봐라.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어제 봤던 책도 그렇고 오늘 깡쌤이 해주신 영화도 생각하면서
한동안 그걸 잊고 있었어요. 신념,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게 뭔가 생각해보면 없었거든요. 지금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신념을 추구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없어요. 그 어떤 뭔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뭐를 더 성취하거나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부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부처님 되고 싶다고? 모든 걸 내려놓았어. 새해를 맞이해서 깨달았어요. 욕망이 없군요. 네네. 그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그냥 살아남는 거나 뭐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신념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걸 다시 가질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되게 깡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여기 나왔었던 내용들 여기 그 갈등하는 내용 그러다가 이제 선택하는 내용이 이 이후에 많은 영화에서 차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무간도 저도 신세계 너무 무간도. 좋아해갖고 너무 많이 봤는데 예. 신세계랑 이제 무간도란 내용이 그 무간도 걸 좀 많이 따왔으니까 신세계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신분이 요건데 계속 갈등하고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딱 결정하는 내용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그 분위기 전체적으로 그 음악과 그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진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윤리적인 내용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이제 또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주시는 게. 그 범죄물이나 네. 저기 뭡니까 느와르물 같은 영화들이 뭐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실제로는 이게 좀 조심해야기도 비판도 많이 네, 그러니까 받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우리가 얘기 못했는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있는 거죠. 아까 독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폭력을 미화하는 영화일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좀 이제 남자들의 세계, 거친 그렇지. 세계 이렇게 느껴지니까. 좀 유념해서 근데 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의 뭐 잘 만들어진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어떤 밑바닥적인 면을 잘 보여주죠. 사실 우리가 그걸 보고 싶은 거지. 그렇죠. 윤리적인 갈등의 순간에 탁 처했을 때 이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는가. 쟤는 어떤 선택을 하나?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그런 영화를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고 뭐 저도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은 함께 나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은 있어요.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여기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답이 끝나는 건 전 되게 싫어요. 그냥. 맞아. 뭐, 우리가 맞아요. 그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는 나도 이해하고 당신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그게 거기서 끝날 문제인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예, 저도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신념이 있어서 뭐 죽창을 들자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측면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이상을 내가 실현하고 뭐 해야겠다는 신념이 왜냐면 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택도 안 된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물론 중요하죠.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내가 현실을 모르고 나 혼자 죽는다. 그것도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이죠. 적어도 알고 죽자. 네. 그래서 그 현실을 아는 건 분명히 중요한 건데 그냥 그걸 알고 이거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하고 끝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좀 뭐 아무리 힘들고 각박하더라도 현실 너머에 대한 이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뭐 사고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그거는 끈을 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대무비 첫 번째 시간으로 대부 잘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김도희 준비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아직 영화를 못 골랐는데 네. 독실님 고르셨으면 먼저 양보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깨달은 논의는 기념으로. 여기서 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걸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거의 한 2년 정도 팟캐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으로 여기 끝나자마자 한 편이 더 올라갑니다. 네. 속보. 이거 아주 핫한 시사 이슈죠. 그러니까 시사에 별로 안 했잖아요. 지대 네. 속보하면 되겠다. 지대 속보. 꼭 이런 시사만 하려고 그래 우리가. 꼭 시성 맞춰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독실이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쏜 것은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 그거 해주신다고요? 북한이 쏜 죄송합니다. 미사일의 중력파에 대해서 해주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쉰 다음에 지대 속보로 하나 중력파.